인류가 집을 짓고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풍토입니다. 풍토라는 게 결국 우리 말하면 산천인데 이 산천이 평지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가령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큰 집을 지어야 그 집으로서의 위치가 정확해져요. 왜냐하면 넓은 들 속에 작은 집을 지으면 그 집의 존재를 아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북경의 자금성 같은 게 엄청나게 큰 집을 짓는 까닭은 넓은 들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살고 계신데 다 그 동글동글한 야산들이 있고 개울이 흐르고 있고 들이 열려져 있어서 배산임수하는 아주 특성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배산임수라는 것은 겨울철에 뒷산이 막아주니까 추위를 면하게 해주고 여름에 앞에 물을 내를 거쳐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서 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산세에 가장 잘 맞는 지형에 맞는 집을 짓는 게 한옥이에요. 골짜기에 털을 잡으니까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집에 덤비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명당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서쪽, 서북 쪽에 집 뒤로부터 명당수가 흘러내려옵니다. 그 명당수가 내려오다가 집 앞으로 들어오면 물골이 딱 동쪽으로 꺾이면서 대문 앞으로 흘러내려가야 명당수의 수명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집은 아시다시피 저 뒤서부터 물이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오는 명당수를 흐지부지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애약 도랑을 자기 집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굉장한 그 강인한 의지인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도랑을 이렇게 넣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집에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것을 연출을 한 셈이죠. 자연으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집이 천연스러운 것 같아도 실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한 의지를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자 이제 명당수가 서북날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꺾여 나간다. 그러니까 대문 앞에 또랑이 지나가게 되니까 대문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다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죠. 이게 또랑과 다리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든 예를 들어서 궁에 들어오시는데도 반드시 그 큰 문 앞에 돌다리가 있어서 거쳐 들어오시게 마련이죠. 또 여러분이 능해 가시면 능해도 홍살문 밑 조금 지나가면 또랑이 있어서 돌다리를 건너가시죠. 반드시 명당수가 집 근처에 가깝게 와줘야 돼요. 그게 명당수로서의 가치인데 이 집에서는 대문 앞을 지나갑니다. 한옥이라는 게 무슨 그 꿈에 그리는 집 같이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집입니다. 그 실질적인 집에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기다 써붙이는 것보다는 상징성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가령 이걸 보통은 우리가 괴석을 심었다고 그래요. 석분에다가 밑에 분이라고 하는 게 화분처럼 심는 그릇이죠. 돌로 네모나게 하고 가운데를 파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괴석을 심는 것을 이제 괴석의 석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징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여기 네 마리 짐승이 네 귀퉁이에 있어요. 이 네 마리 짐승을 가만히 보시면 움츠려서 뒷다리를 움츠리고 앞은 이게 나가면 개구리처럼 생겼죠. 근데 이건 얼굴이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예요. 이 두꺼비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달을 상징합니다. 달의 정령인데
우리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은 그 벽화에 붉은 바탕에 달이 셋 달린 새를 그리면 그건 해정령이고, 하얀 바탕 둥근 곳에다가 춤추는 두꺼비를 그리면 그건 달의 정령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달이죠. 이걸 만일 달로 상징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개수나무가 되네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중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뒤쪽으로 가시면 옥도끼로 개수나무를 다듬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칸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이라는 목표가 뭐냐 하는 문제예요. 집이 무엇 때문에 집을 짓느냐? 그것은 온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거처로서 집을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뭘 모르죠. 돈 때문에 집을 짓는 분도 계시려는지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거보다는 입향시조면 입향시조께서 집을 한 터를 잡으신 다음에 우리 시골에서도 고향에서도 뭐 13대 14대씩 그냥 내려가시는 거지, 요새처럼 주민등록증 뒤가 모자랄 정도로 이사 다니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식처거든요. 그 안식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탈 없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도입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월궁으로 가정이 되면, 이게 달이라고 가정이 되면 달 뒤로 흐르는 물이 은하수일 수밖에 없죠. 그 은하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돌다리를 놨다 하는 거가 돼요. 자, 은하수를 놓고 돌다리를 걷는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신선의 집으로 가는, 오작교를 걷는 게 신선의 집인데, 자, 그렇고 보니까 저게 장락문이라는 글자가 맺어 대문에. 그 장락문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장락이라는 게 뭘까요? 장락이라는 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즐기는 시간을 장락이라고 그러죠. 이걸 화방벽이라고 그래요. 화방벽이란 말은 요새 말로 하면 방화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맨 밑에는 큼직한 돌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게 기초죠. 그 외에 여기 사고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사고석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벽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쌓아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죠? 우리 궁에서 보면은 조선왕조 선비들이 좋아하시는 수가 6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팔각정보다는 육각정이 많아요. 국내 어디 가서 보시는 6이 많지 8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수는 고구려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구려 벽돌탑도 육각탑이 있어요. 팔각탑이 아니에요. 오래된 게 육각탑이 있는데, 그 육각으로 탑을 짓기 시작한 건 우리는 5세기, 6세기 하는데 중국에서는 10세기 뒤에 나와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집을 짓고 계셨는데 도성국사가 오시더니 이런 집 지면 여기 안 되는데 다시 지쇼. 그래서 66이 36궁의 방향을 잡아서 집을 지십시오 하는 게 그 태조실록에 고려사에 나오는 첫머리의 기록이에요. 결국 66, 36이라고 하는 6에 대한 숫자를 도입을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죠? 요만큼 더 쌓아도 고만, 요만큼 내려도 고만인데 그 숫자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숫자면 숫자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다면,
그건 예술로서의 어떤 무게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숫자를 통해서 또 아까 보신 상징을 통해서 그 집을 표현하기 하는 얼굴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얘기거리가 많아지겠냐 말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낙선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여긴 벽돌로 굵은 걸 쌓다 갑자기 작아지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사람이 높으면 멀리 뵌다는 시각의 착각을 아주 기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이 우리가 시각의 착각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처마를 비롯해서 기둥도 이게 아래 위가 수직이 아니고 약간 안으로 굽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시각의 착각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대문을 보시면 폭에 비해서 이렇게 높으니까 이런 직각 사각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직각 사각형인데 이렇게 높게 하시려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해야 되느냐 하는 까닭이 있어요. 여기 옛날 어르신네들은 말을 타시든지 사인교를 타시든지 뭔가를 타고 들어오실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낮으면 다니는 분이 부딪히거든요. 이게 높여드려야 돼요. 높여드리는데 얼마만큼 높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는 비례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 문의 폭에다가 똑같은 폭만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이 대각선이 있죠. 대각선을 이렇게 세우면 문의 높이가 돼요. 직각삼각형이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국어현법이라고 그래요. 그 직각삼각형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벌써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런 문에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잡을 때 괜히 그냥 목수가 적당히 잡았을 거라 그런 개념의 얘기가 한옥은 적당히 짓는 거야.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집이 되질 않아요. 지금 이거하고 무슨 접착제 갖다 붙인 게 아니죠. 그래도 여기 신문지 한 장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 집 지은 지가 벌써 200년이나 된 집인데 아직도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그 시공이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나무라는 게 나이 먹으면 좀 뒤틀리기도 하고 마르면서 좀 변형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착이 정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옥이라는 건 그냥 목수가 대충 짓는다 하는 그 개념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게 대문입니다. 이게 바깥 행랑채인데 바깥 행랑채에 들어오시면 안 행랑채가 따로 있어요. 안 행랑채는 이쪽 동쪽의 것이 사랑채, 바깥 양반들이 들어가시는 곳이고 서쪽 수인문 쪽이 여자 양반들이 들어가는 그 안채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 행랑채가 단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대문 폭만큼. 근데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간반입니다. 한간 반 이런 말이죠. 간반. 그런데 우리 왕조실록이나 궁궐질 보면 반반 칸이란 말이 있어요. 또 반반 반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넓이를 증할 때 대각선 방법을 쓰니까 대각선 길이를 하니까 반칸 이게 이제 늘어날 밖에 없잖아요. 그 기맥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칸 사방 그 방 요새 그렇게 정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정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눕는 키가 있거든. 그 아무리 이 아랫사람들 마부들이고 아랫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주 그냥 옹그리고 잘 수는 없잖아요. 쭉 피고 자야지.
그 피고 잘 수 있는 길이만큼은 방이 늘어나 줘요. 용납을 해줘요. 그 대신 간수는 이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두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지만 머름이 들린다, 머름을 해놓은 것은 방이에요. 머름이라는 건 이렇게 툇마루에 하면서 문지방을 높게 맹긴 걸 머름이라고 그래요. 이 머름을 들인 곳이 방이고, 이렇게 문지방이 낮으면 마루예요. 요게 이제 보석인데, 이 대돌이 있음으로 해서, 버덩이 있음으로 해서 신발 벗는 자리가 여기다 하는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요새처럼 어디 가면 그냥 있는 대로 신발 들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은 옛날대로 가지런히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나하나가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신분상에. 인간이 상하 좌우의 예의를 지킨다는 게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일이라면, 이 집이 그런 예의를 가리킬 수 있는 근본의 도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낳고 죽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격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하고 옛날 사람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은 집 거자를 쓰기도 하죠. 거처란 말이죠. 이 거처라는 말은 그냥 임시로 지나가다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평생을 거기 들어가서 있는다는 뜻이죠. 집이 완성됐을 때 제일 힘든 일이 마당 가꾸는 일이에요. 쉬평한다고 그래요. 그 마당을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떤 장식을 할 거냐 하는데, 가령 일본 같으면 요 마당에다 화원을 꾸몄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른바 정원이라는 걸 꾸몄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닥에는 맑은 백토를 깔죠. 이 석비래죠. 이 백토를 깔면 이 사박사박 밟는 소리가 들려요. 신발 소리가. 옛날에는 징을 박았죠. 밑에 징을 박으니까 그 사박사박 하는 이 소리로 인해서 요 소리가 들리는 그 맛이, 가령 우연히 밝은 달이 떠 있는 날 낙엽이 조금 도록도록 떨어질 때 사람이 밟는 그 소리를 장지문 안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왔냐 그러고 내다보지 않아도 발소리 듣고 알아낼 수 있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과 달라서 옛날 사람들은 성정이 맑으니까 구운 소리를 듣고, 요새같이 뭐 비디오, 오디오 대 듣고 사는 세상 같으면 귀가 잘 그런 거하고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풀벌레 소리, 다 바람 소리 다 이거 듣고 살던 시절에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님이 오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작은 마당이 하나 있을 때 요새는 무슨 잔디를 심는다든지 시멘트를 발라버려요. 왜냐면 비가 오면 확 논다 이거죠. 그러나 백토를 깔아서 사박사박 하는 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느냐. 집이 밝아져요. 이 집이 밝아지는 건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집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집에 병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둥 바깥으로 석가래가 길어서 처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처마가 깊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저 안쪽엔 그늘해지고 바깥쪽엔 햇빛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차양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훨씬 더 그늘이 깊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방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을 떼지 않아도 이 남쪽 지방, 남향한 집이 좋은 곳은 바로 여기 앉았으면 따뜻한 게 아주 좋죠. 그러나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요. 겨울에 거의 배만큼 높이 뜹니다. 그늘이 지니까 여기가 시원할 밖에 없죠. 그래서 뒷문 열어서 통풍이 되면 맞바람이 치면서 대청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게 에어컨이 없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꽉꽉 닫아 놓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떡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기름 한 방울 아낍시다는 캠페인들을 하시던데 그 기름 한 방울 아끼는 일이 동력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그걸 자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고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21세기 한옥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다시 처마가 있는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처마가 집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우선 냉방하고 난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구실도 해줘요. 자, 이 구들은 이제 난방용 구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선 여기서 햇빛 얘기부터 하죠. 이 마당에 떨어진 햇빛으로 인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뻐 보여요. 서양 사람들처럼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툭 튀어나오고 하는 사람은 직사광선을 받아야 얼굴이 멋있어집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마당에 떨어진 빛이 반사되면서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직사광선이 안 들어가도 저 속에 보시면 거의 어두운 데 없이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당에 떨어진 빛을 반사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사광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얼굴에 이렇게 생긴 얼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절에 가셨을 때 부처님을 보면 방 안만 내려뜨고 앉았습니다. 만일에 거기 직사광선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눈을 꽉 감는 거나 똑같아져요. 요게 그림자가 지니까 딱 감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진미륵만 해도 눈이 꽤 이만큼 열려 있는 것이 그건 야외용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서산 마애불 백제분 같으면 눈이 둥글어서 잘 웃고 계시죠. 그 마애불이니까 햇빛을 직접 받겠다는 뜻으로 조각을 하셨어요. 직사광선용 조각기법이에요. 반대로 부처님은 법당 속의 부처님은 반사광선 조각을 조명을 염두에다 준 조각기법입니다. 이 한옥이라는 게 인체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방으로 들어가는 분암문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앉으면 여기하고 제 눈의 높이가 비슷하시죠? 요 살대 아랫부분하고 제 눈하고가 비슷한 수평이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 하나를 맹길 때도 그냥 높게라든지 낮게라든지 하질 않고 인체에 맞춰서 했단 말이죠. 만일의 경우 이게 높으면 좀 답답해 보이죠. 저 안에서 아랫목에 앉아서 내다볼 때
이만큼 높으면 답답하죠. 또 이게 낮으면 허해배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맞추는데 이건 눈이 뭐냐면 여러분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죠? 높다는 건 자기 눈의 수평 위에 있는 게 높은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낮은 겁니다. 인체의 요 눈의 높이를 가지고 집을 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요새 살고 있는 창이 좀 높아 보인다든지 낮아 보인다든지 앉는데 이건 앉아도 안 맞고 서도 안 맞고 이상하다. 뭐 그런 말들을 들어 듣는데 그거는 인체하고 관계없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양반들은 그걸 참 기가 막히게 하는,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 눈의 높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천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아이고, 감히 아랫목엔 못 앉겠고 여기 앉아서 하죠. 여기서 천장 높이까지가 사람 한 길 높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치질 않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천장 높이가 사람 한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여기서 저기까지가 사람 한 길이고 여기 한 길이에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까닭은 어떤 넓이 속에 사람이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기가 잘 움직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색한다는 말도 있고 기가 뭐 부족하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기가 바깥으로 자꾸 발산이 된대죠. 그래서 적당한 기회는 다시 들어온대요. 결국은 이 공간이 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가 순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낮으면 기가 쇠해지고 이게 높으면 기가 만장이 되지만 알맞으면 기가 고르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은 앉은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기준으로 해서 한길 사람 하니까 천장 높이가 여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대청은 사람들이 서서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되놔서 여기는 서 있는 사람 키에 다시 한 길을 높여서 천장 높이를 매길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이 마당에서 방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이걸 머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머름대인데 이건 방의 창이에요. 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1인 출입이 안 되죠. 이걸 왜 높였느냐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그냥 대청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제방이 낮습니다. 낮으니까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안에 들여다봐도 앉은 장면이 다 보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머름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앉으면 거의 가슴팍 밑은 안 내려다보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여름철에 조금 아랫도리를 훤하게 하고 사는 손님이 오시더라도 내다보면서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비상사태에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편을 고려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창이니까 출입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높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걸 높으면 방안이 참 답답해집니다. 그렇다고 이걸 너무 낮으면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보통 문갑을 놓으시죠.
요 문갑 높이는 머름대 높이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문갑이 생기고 사방탁자가 생기고 해야 이제 내부의 공간이 장식이 되는 그런 그 공간 분할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높이냐. 이게 사람 가슴하고 연관된 높이예요. 물론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덧문입니다. 덧창이죠. 덧창은 살대가 그렇게 촘촘합니다. 그런데 안에 미닫이는 살대가 이렇게 드문드문해요. 이게 드문드문한 게 이게 2겹, 잘하는 집은 3겹까지 해요. 그건 왜냐면 왜 여러분 저거 아시죠? 사창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벌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요새는 방충망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사창이라고 그러죠. 그 사창까지, 사창에 불 밝거든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해서 이걸 3겹을 하면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문풍지까지 하면 이게 3겹만 해놓으면요. 웬만해서는 이게 찬 공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신선한 공기는 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호지를 살 때 안쪽에 바르죠. 근데 도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지는 뜬 걸 보시면 한쪽은 좀 만들만들하고 한쪽은 좀 거풀거풀하고 돼 있죠. 붓을 어디다 하시죠? 맨질맨질한 쪽에다 해서 여기다 바르시죠. 그러면 내부에 솜털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솜털이 있는 쪽에다 담배 연기를 한번 입에 가득 불고 확 뽑아보세요.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훅 불면 솜털이 탁 막아버려요. 그러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늘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는 되지만 따뜻해진 공기는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그 공기는 순환이 되곤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은 우리 한옥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위풍에 의해서 춥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유리창이 아주 차가울 때 손을 한번 대시면 그냥 정말 찬 기운이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한지를 한번 만져보시면 이게 뭐 찬 기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의 전도율이 어떻다는 뜻이 될까요? 이걸 3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창 한 겹하고 맞먹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지가 지니고 있는 이런 특성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것이, 일본의 문짝은 살대가 안에 들어옵니까? 밖에 나갑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습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발전이 돼요. 여기 사방을 이렇게 문지방처럼 낮게 내려놓으면 허전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춥겠죠. 이걸 구태 왜 낮추느냐. 이게 잘못 이리 출입하다 이마바지 허져 별이 나죠. 이게 나중에 까닭이 있어요. 이거를 몇 겹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요거의 몇 배냐. 요거가 지니고 있는 인체와의 관계에서 여기를 하면 사람 키가 돼요. 거기까지를 고려를 해요. 근데 요 키를 고려할 때 뭐를 염두에다 두느냐면요. 요 문짝의 넓이가 내 어깨하고 거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짝이 이렇게 가서 닫히죠.
또 요 문짝이 여기가 같이 닫히니까 내 어깨 넓이의 3배 아니 4배죠. 예. 그래가지고 요 기둥 옆으로 가서 싹 들어가 끼죠. 싹 들어가 끼니까 이걸 만일 이후에다 이렇게 걸쳐놨다고 봐요. 배기 실필 뿐 아니라 바람에 오면 화라덩거리고 야단스럽잖아요. 이렇게 싹 들어가 끼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내 몸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서 있는 사람의 키로부터 시작해서 앉아 있는 사람의 키, 앉은 사람의 어깨 폭, 이게 요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이 낙선제는 헌종 때 지으신 건데 헌종께서 이 내루 밑에 이게 구름이에요. 이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겹쳐진 그 모습이죠. 결국은 신선이 사는 곳 밑에 구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락이라는 말을 상징하기 위해서 연경당은 연경당 내루에 상징하듯이 여긴 또 이런 구름을 가지고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꽃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꽃담은 안채하고 사랑채의 내외담인데, 근데 이것은 보통 석쇠문이라고 부릅니다. 석쇠라는 게 왜 너비안이 구워지 하실 때 쓰는 그 망같이 생긴 게 석쇠 아닙니까? 석쇠나 망은 잡귀를 막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잡귀를 막았다는 것은 청정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나만 청정하면 안 되죠. 위에 받을 장, 엎을 장은 내외예요. 이 한 가족이 청정한 곳에서 사는 곳이다 하는 의도를 이런 무늬를 통해서 나타내요. 역시 상징성에 대단한 겁니다. 이 꽃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늬를 도식화된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유스러운 것까지를 갖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경복궁 이 자경전 밖에 그 여러 가지 꽃담의 무늬가 아주 자유스러운 거나 마찬가지의 기풍이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오실 수가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런 것들은 다 기와 깨진 걸 쓰시는 거죠. 이 기와 깨진 걸 그냥 갖다가 갈아서 쓰시는데, 그러면서도 이 글자를 무늬로 받아들여요. 한자 아니겠어요? 그 한자를 무늬로 받아들여서 수복강령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걸 무늬화해버리죠. 그런 재주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 양반 마음씨들이 고운 게, 이 벽을 벽돌로 하되 사람이 드나드는데 발길로 찰까봐 돌로 했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의 건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마음 하나 쓰는 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건드려서 깨지면 다닐 때 거북할 텐데, 돌이 돼서 갓신을 신어도, 징박은 신을 신어도 무난하도록 넘어갈 테니까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다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곳에 가야지 한옥의 참다운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다시 살 수 있는 터를 만든다. 그래서 한옥을 짓겠다 했을 때 지금 박제된 한옥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21세기의 내 몸에 맞는, 내 문화에 맞는, 내 삶에 맞는 그런 한옥을 지었으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생활의 방도도 달라진 것이, 조선 왕조 시대에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아랫사람들이 거들어주기 때문에 주인은 마당에 내려서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당시의 생활에 맞는 집을 한옥으로 지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는 우리 생활에 맞는 우리다운 집을 지으면 21세기 한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우리 한옥을 통해서 보셨던 것은 바로 이 한옥에 지니고 있는, 한옥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오늘날에 재창출해서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자는 의미가 강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집이 이러니까 이런 데로 갑시다, 이런 집으로 구경을 갑시다 하는 것보다는 그 집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얘기를 차분한 시각으로 정리를 하는 바로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